선구자라고 일컬어지는 김유정 선생의 탄생 117주년 기념 행사를 맞아서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함께할 사회자, 시낭송가이면서 신앙송 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경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오프닝 무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무대 제목이 유정의 사랑이에요. 유정의 사랑이 뭔지 아시는 분? 김유정은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평생 한 사람, 소설하는 유명한 여자분 있으시죠? 장록주라는 거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다만 제가 기습 질문을 하니까 당황해서 누구더라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유정의 사랑은 우리 춘천의 국민들의 기둥이신 전상우 선생님께서 작사를 하신 창작 판소리예요. 그리고 조성현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셨는데요. 오늘 판소리를 들려주실 세 분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자, 명창 박양숙님은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시고요. 전국 국악경연대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한국 전통 판소리 지님의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야금을 연주해 주실 박성진님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박사 졸업하시고요. 용인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고수 김은아님, 고수는 이제 북을 쳐주시는 분인데요. 국가무형문화재세요. 국가무형문화재 5호인,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판소리 모범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대요. 그 판소리 모범 이수자이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 유정의 사랑은 지난 2008년에 김유정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전상우 선생님께서 특별히 창작을 하신 그런 작품입니다. 자, 지금 벌써 117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117주년 유정 선생님의 생신기념을 축하드립니다. 나이가 벌써 판소리도 지금 이게 창작 판소리가 탄생한 지가 벌써 17년이 되었군요. 100주년 기념행사 때 전상국 교수님께서 작사를 하시고 조상현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소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박록주 선생님과 또 유정 선생님의 그 사랑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문화기도 다 나와 있겠지만 김유정 선생님께서 너무 짝사랑을 하셨어요. 병이 들 정도로. 그래서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오늘 간단하게, 원래 그 창작 판소리는 지금 1시간가량의 분량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10분의 소리로 잠깐 그 박록주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대목을 여러분께 지금 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대보름 날인데 가정마다 행복 가득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열흘 가고 보름 가도 소식이 캄캄하니 유정이 속만 반짝반짝해가 닿는 것이었다. 박록주 소리가 무지락스럽고 맺고 끊는 것이 장기라. 사람 대하는 것도 매우 잦던가 보다. 유정이 양간 치마 저고리며 숨은 트레반지, 가죽신의 털 장갑까지 가진 돈양 다 틀어서 녹주품에 함께 바로 끔적끔적도 않은 유정이 새끈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신세 한탄을 하는지 어디 살아니
달아 이 무슨 지랄인가 원통하고 분통한 마음 쏟아 보니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민망하고 밤이 벼든 참 못 두고 낮이면은 밥 먹어 편지로 안 되니 매일같이 녹주집을 찾아가 마루에 쓸쓸히 혼자 앉아 나오곤 했는데 어쩌면 날마다 보낸 편지의 정이 들어 한번 만나자고 부를지도 모르지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해서인지 가연 어느 날 녹주가 만나자고 용통을 보내겠다. 수운동 청놀이집에서 단둘이 만났는데 학생이 김주정이요? 학생이 아니고 사내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내 편지지기. 편지하는 게 잘못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학생이 희생하고 무슨 연애를 하자는 것이요? 왜? 학생은 희생하고 연애하면 안 된다고 어디 책에 나옵니까? 그나 저나 영모가 뭐요? 엉글 두고요. 유정이 재진 어린애처럼 입만 쫑깃하다가 배신유한 소리로 영모란 사랑한다는 말이고 나를 사랑해달라 하는 말이고 녹주가 이 말을 듣고 보면 쓰레 눈살을 짚더니 여보시오 학생도련 마음마오 그리마오 당신 몸이나 근사오 젊디나 젊은 나이에 빚기 하나는 얼굴 마주오니 입마오 이내
들고 어디야 새가 시작되는디 요리상을 차려라 배가를 가져와라 담배를 가져와라 돈 많은 한량 행세를 하다가 배가를 연곡부 5잔이나 마신다 대담배 피고 물고 두문을 지켜 뜨더니 한목줄을 부르니 바라보고 그만하고 앉았다 목주가 화가 나서 한참을 떨더니만은 나 고래간에 선야간 손님 있어 가봐야 하오 그 소리에 유정 가슴 턱 내려왔는지 주저 입을 열어 사랑은 목숨과도 바꿀 수는 없는 거요 나와 본인의 주시오 애원하며 매다 이 자리를 떠나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협박도 해보는지 목주는 더할 말이 없는 듯이 멍청이 앉아있다 일어서서 생오고 가버렸다 녹주는 떠나고 유정만 홀로 남아 하늘을 우러니 바라보니 하늘은 맑고 깊고 우먼 탐담한디 충존한 짝을 지어 산이 날아들어 화루성을 지어 울고 나무랑 송님 나서 향기를 자라본다 터들 속에 꾀꼬리는 또란 날개 포도며 이가지 저가지 옮겨가면 죽은 겨운 노래들 부르나
있으라. 소설가 김용정은 30살을 다 못 채우고 저 세상으로 먼저 가고 소리 얻은 풍목군은 인간문화재 되었으나 반려되는 신맹하여 고생이 자신다가 한마음 인생을 바쳤더라. 우리가 오늘 유정과 녹조를 위하여 소리도 지어 부르면서 두 사람을 기억하고 영원히 떠올라 이제라도 끊어진 인연 기억하길 바라오며 저 세상 저승에서라도 행복하길 빌고 또 비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 가득 만사형통하시기를 만사형통하시기를 또 비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멋진 무대 보여주신 우리 박양순 영장님 자, 이번에는 내빈 소개 순서인데요. 딱 봐도 내빈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한 분 한 분 일일이 소개를 드리기가 벅찰 것 같아요. 시간상 우리 조금 이따가 뒷순서에서 케이크 커팅하고 그러면서 서로서로 인사 나누는 걸로 대신하기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좀 앞으로 좀 주세요. 보이지 않을까봐 조금 앞으로 옮깁니다. MR이 준비가 되어 있지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잠시만요.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약식으로 진행하는 관계로 애국가 대찬과 오늘은 김유정 선생님이 탄생하신 지 117번째 생신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날도 이렇게 봄눈이 내렸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궁금합니다. 그날 날씨도 한번 확인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김유정 선생님께서 막내로 태어나실 때 아마 집안에서도 커다란 경사였고 또 힘찬 울음으로 이 세상에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서른을 못 채우시고 돌아가셨는데 30년 이전에 그분이 쌓아놓으신 우리 한국 문학에 우리 또 문학과 예술을 하는 후배들에게 너무나 주옥 같은 도배 같은 그런 그 작품들을 남기셨기에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생신잔치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혈육으로 자손은 남기지 못하셨더라도 이렇게 지역에서 또 사회에서 이분의 탄생일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 정말 뜻깊은 일이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에 그 김유정 선생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요. 그때 그 실행위원 허다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효령 돌아가신 장관님께서 전체 축제의 준비위원장을 맡으셨었고요. 12달 내내 김유정 선생님을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가지기도 하였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벌써 17회, 17년 전 일인데요. 그 후로 이제 김리정 기념사업회에서는 추모제 행사는 이제 연례 행사를 좀 하다가 탄생 기념일 행사를 이제 연이어서 2월 3월이니까 생략을 하고 그냥 이렇게 다른 추모제 이제 전염을 했었는데요. 2019년도에 저희 기념사업회가 그 김리정 문학촌을 위탁 운영을 하는데 돌아가신 유용태 고 미술연구 소장님께서 귀중한 유품 한 점을 주셨어요. 또 김리정 선생님이 쓰신 거는 아니고 대구에 계신 김리정 선생님의 친지분께서 그 엽서를 보내주셨는데 그걸 보관하고 계시다가 문학촌에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회로 해서 2019년 2월 12일에는 김리정 문학촌에서 유품 제1호 김리정 선생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품은 하나도 없이 기념관이 그 책이라든가 어떤 이런 자료뿐이지 김리정 선생님이 지니고 있던 유품은 한 점도 없는 채로 김리정 문학관이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2019년 2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유일한 유품 1호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을 하고 또 널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탄생 기념일을 함께 했는데요. 그 후로 이제 저희가 이 공간에서 2022년도에 여기 주저리 한판이라는 그 제목을 붙인 이유가 김리정 선생님의 주인공들이 작품의 주인공들이 누구 하나 탁 나서서 이렇게 언변이 좋거나 이렇게 그런 인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주저리 웅얼웅얼했던 그런 작품 속의 주인공들이라서 우리도 그것을 한 번 더 자유롭게 어떤 그 학술이라든가 보다 더 자유롭게 한번 우리가 작품 속의 인물을 표현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주저리 한 판을 붙였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아내를 주제로 해서 또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김리정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탈고하시고 발표하신 땡볕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생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귀한 손님이시라서 제 욕심 같아서는 다 이렇게 좀 소개를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이따가 다시 제가 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이 기획을 김별아 강원문화재단 이사장님하고 저희가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아주 정말 선뜻 빨리빨리 이제 판단하시고 결정해 주셔서 김리정 탄생 117주년의 기획을 김별아 이사장님께서 맡아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소개를 못 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탄생 기념 행사를 꾸준히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도 함께 오셔서 우리가 작은 떡을 준비를 했는데 떡도 잡수시고 박수 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봄눈이 질퍽질퍽 근데 하염없이 내리면서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봄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게 맞이하는 이 흰눈 속에서 오늘 함께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 김리정 선생님의 어를 마음속으로 간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김 선생 생신을 축하하는 인사를 보내왔는데요. 그중에 몇 분만 무대에 모시고 축하 인사를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이신 김별아 소설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소설가 김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엄마가 춘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강릉이고 엄마는 춘천이라서 영동과 영서의 화합을 예국과 맥국의 다문화 영체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김유정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뭐라도 조그마한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외가 저희 절반의 피를 주신 그 조상들에 대한 얘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2월 12일이 탄신일, 음력 2월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2월 12일이 탄신일이고 3월 29일 다음 달에 또 이제 추모제 제사를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 제사보다는 그래도 생신이 조금 더 즐겁게 밝게 함께 기쁘게 맞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기획했다고 우리 김근분 이사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에 우리 박양순 선생님도 그 유정의 산악이라는 사실 지금 현대적으로 하면 약간 위험한 짝사랑을 하셨던 그래도 일생에 한번 그렇게 사랑이라도 해보셨으니 다행이다라고 후생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에 판소리를 보셨고, 그리고 우리 앉아 계신 김수희 경희대 교수님은 탁월한 그 시평론가이자 문학사를 통해서 유정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또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 양흥주, 변유정, 그리고 우리 전은주 우리 배우님들은 제가 그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을 2년 이제 3년 차를 하고 있는데 장애 예술인 그 아카데미를 할 때 체호흡을 낭독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좋아서 이거를 연극으로 한다면 낭독을 배우들에 의해서 또 김유정 선생님 작품을 해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기획을 자그맣게 꾸며봤습니다. 이게 생신에 대한 것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된다면 우리 강원 문화예술인들이 다양한 장르에서 유정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공연 문화로 자리 잡을 수도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늘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잘 드시지 못해갖고 닭 30마리와 살모사 구렁이 10무시면 한 100마리 많이 드셔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엽서를 필승이라는 그 이름의 친구한테 보는데 그게 안회남이잖아요. 안회남이 사실 월북하면서 이걸 싹 가지고 가는 바람에 이 유품을 아마 북한에 있을지 아니면 거기서 사라져 버렸을지 모르는데 이제 이사장님이 유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면서 그 안타까운 죽음으로 기억하지 않고 신례마을에서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건 기쁘고 행복하고 모두를 즐겁게 하는 일이니까 우리 유정 선생님도 정말 귀동자로 사랑 없게 태어나시지 않았을까,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 시간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또 축사를 들어볼 건데 안광수 춘천 예종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시간상으로는 한 20시간 만에 이 자리를 쓰게 된 것 같은데요. 어제 춘천 예종 경선에서 예종 회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불과 한 20시간 만에 또 첫 번째 공식 행사가 김유정 탄생 117주년 기념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앞으로도 오늘만큼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해서 예총 회장에 선임되었지만 앞으로 우리 춘천 예총과 김유정 문화기념사업회원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춘천 예총 발전과 모든 같이 열심히 해서 노력하는 단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모시고 인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문인협회장 신준철 시인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춘천문인협회 회장 신준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청사년 1월에 달력을 떼어낸 지도 꽤 된 듯 싶습니다. 벌써 2월입니다. 우리가 벌써 어느새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달이 2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입춘이 지난 지가 벌써 열흘째가 되어가고
정월 대보름이 어느새 오늘입니다. 이렇게 봄을 기다리고 새로운 희망을 펼치는 아름다운 계절에 김유정 소설가가 태어났고 이 천재 작가로부터 많은 이들이 삶의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노란 동백으로 살며 평생을 소설로 꼽혔던 사내, 실내마을을 감싸는 바람처럼 한 여인을 죽도록 사랑했던 사내, 누구도 미워하지 않은 꽃처럼 어느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사내는 실내마을 어딘가에서 늘 미소 짓고 있지. 지난해 춘천문인협회가 주관한 김유정 기념 시화전에 출품했던 시화 작품입니다. 이렇게 한국 문학사의 커다란 행보를 거치고 또 그 문학적 가치와 문학의 숭고함을 실현한 김유정 소설가의 작품을 고찰하고 재조명하는 사업을 춘천문인협회는 지난해 김유정 소설 토가보기에 이어서 새로운 사업을 올해 펼치려고 합니다. 이 천재 작가가 정말 그 문학의 그 가치를 실현하고 문학의 숭고함을 실현한 만큼 강원도를 배경으로 한 향토 작가 김유정 소설의 작품을 고찰 및 재조명함으로써 그의 문학적 가치를 정말 실현한 아름다움을 저희가 문학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 김유정 소설 작가의 이러한 문학적 정신을 저희 강원 지역 문학의 창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청년 작가 우리 김유정 소설가의 탄생 117주년이라는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신 김유정 기념사업회 김금은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참석하여 주신 춘천문인협회 회원과 또 많은 문학 애호가 분들께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김유정 문학의 세계에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삶의 비극을 넘어서는 천진성과 해학의 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희대 어려워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김수희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들어보도록 제가 학교에서 늘 이렇게 탁자 앞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탁자가 없으면 불안해서요. 제가 지금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문학평론을 하고요. 아까 김별아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로 시를 다루고 있는데 소설도 간혹하기는 합니다. 아마 저를 부르신 거는 김유정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신 전문가들이 많으시고 또 그동안에 많이 초청하셨겠지만 조금 외곽에서 김유정을 바라보는 그런 그 시점을 좀 필요로 하셨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고향이 충북 제천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프면 원주 기독교 병원에 가면 다 낫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원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경희대를 온 것은 저희 부모님은 이대를 가기를 너무 바라셨어요. 근데 저는 여대가 너무 싫었어요. 남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 그 여자아이들끼리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시샘이나 이런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고 있던 차에 또 저는 이제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국문과를 가라. 기자가 되려면 글을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국문과에 황순원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서 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전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청량리역에서 가까우니까 그러면 경희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경희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저는 1학년 1학기가 끝날 때까지만 해도 청량리역이 서울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세계에 대한 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제 충북의 끄트머리 제천이지만 강원도 문화권에서 살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로 가고 대처가 원주였고요. 그 다음에 여행 갈 때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강릉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 문학을 하면서 보니까 사투리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 지방어, 뭐 백석부터 소월, 뭐 해서 모걸, 뭐 많이 이렇게 그 각광받는 그런 문인들의 사투리를 이야기할 때 이상하게도 강원도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이 특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되지만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김유정 선생님의 문학 전집을 통독을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저도 어릴 때 이제 반 정도는 강원도 사투리를 쓰고 성장을 했는데요. 강원도 사투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그 앞에 전신재 선생님이 해설하신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마치 녹음을 한 것처럼 이렇게 세밀하고 섬세하게 그 다음에 직접 옆에서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그 왁자지껄하면서도 수다스러우면서도 정겨우면서도 따뜻하면서도 이 많은 어떤 강원도 특유의 정서가 이렇게 살아있게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보물창고가 김유정 문학계에 누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삶의 비극성을 넘어서는 천진성과 해악의 힘이라고 정한 것은 잘 아시는 기영도 시인의 오래된 서적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행한 삶을 살았다. 좋은 책들을 읽으면 정말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좀 거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행한 삶을 산 사람들은 하나같이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춘천에 온 것은 또 태어나서 2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좀 별로 안 다니는 걸까요? 아마 열심히 공부한 것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때 첫사랑과 열차를 타고 아까 이영주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커피를 마시고 공지천을 걷고 MBC 앞에 이렇게 그러고 나서 당연히 첫사랑하고는 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배의 나이가 넘어서 지금 여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아까 불행한 삶을 산 사람들은 다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해 한 해 그리고 하루하루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고 늙어간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 이유는 사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과 배신과 상처를 경험을 합니다. 자, 그 김유정의 2배를 산 저도 이렇게 삶이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데 근데 김유정의 삶을 돌아보니 제가 2배를 산 입장에서 본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봄, 동백꽃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랑스럽고 귀엽고 우스꽝스럽고 재미있고 아주 헛웃음이 나고 실소가 나고 이런 어떤 아주 명랑소설 같은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김유정은 다 이렇게 밝은 작품만을 쓰고 또 그리고 삶도 굉장히 행복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청소년기에. 근데 이제 김유정의 그런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1908년에 태어나셨고 7살 때 어머니를 낳으셨고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신례마을에서 천석훈 부자였는데 그 맏형이 이제 2 형제가 있고 6명의 누이가 있었잖아요. 맏형이 처음에는 효자였던 걸로 이 김유정이 쓴 소설에 형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매우 효자였던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워낙에 봉건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 단호하고 폭력적인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형도 성정이 완전히 정반대로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많은 재산을 혼자 차지하게 되니까 완전히 폭군도 그런 폭군이
부분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런 어떤 상황은 그 김유정이 쓴 중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생의 반려라는 작품에 굉장히 소상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늘 이 형제들은 이 형의 눈치를 봐야 되고, 형은 거의 매일 때리고 내 돈을 훔쳐갔다고, 내가 니네를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구박 정도가 아니라 김유정이 아예 고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에서는 20살이 넘어서부터는 이제 병에 걸리게 되죠. 요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치질, 늑막염, 폐결핵, 그 당시는 다 힘들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그 깊은 정서가 배어있는 유정의 사랑 판소리도 들었는데요. 서울에 올라와서는 삼촌의 집, 누님들의 집을 전전하면서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병에 걸린 상태에서 방독주라는 명창을 보고 한눈에 반했지만 뭐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야말로 아주 보기 좋게 실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고향 마을로 내려와서는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반발감, 절망, 우울 속에서 들병이들하고 어울리게 되고요. 또 금전판, 금을 캐가지고 노다지를 좀 한번 잡아보자. 이런 어떤 심정으로 금전판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아마 이제 간접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쓰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서로를 죽고 죽이는 것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또 금을 캐다가 그 당시에 무슨 대단한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그 굴이 넘어져가지고 사람이 죽고 다리가 잘라지고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이런 어떤 각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가가 되기로 마음먹고, 근데 이것도 정말 대단하죠. 그 14년 정도의 30편에 해당하는 소설을 썼으니까 우리 김별아 소설가께서는 아마 더 체감이 오실 텐데, 한 해에 단편을 8편, 9편, 심지어 10편을 넘게 쓰기도 한다는 것은 건강이 굉장히 좋은 사람 입장에서도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누이의 집을 전전하면서, 그리고 둘째 누이의 집에서 둘째 누이는 또 시집을 갔다가 그 시댁에서 너는 부잣집에서 시집을 왔는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왔느냐, 니네 집에 가가지고 돈 좀 가지고 오라, 이렇게 또 타박을 받던 그때 결국은 쫓겨나게 돼서 양복 직공으로 노동자,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에서 엄청난 그 노동에 시달리고 집에 와서 또 밥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누나는 그야말로 이제 악에 바친 거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 하나뿐인 또 남동생 병들어 있고, 자기가 보기에는 굉장히 똑똑하지만 돈도 못 벌어오고 뭔가 사람 고시를 하지 못하는 자기의 입장에서는 식충이라고 생각이 되는 이 남동생 유정을 엄청나게 또 구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도 마음을 붙일 곳이 없는 거죠. 부모 고아신자나 다름없고 돈도 없고 몸은 병들었고 사랑하는 여자한테도 내쳐졌고 금전판에서 사람을 죽고 죽이는 정말 인생의 사람들의 어떤 막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일어서게 됐던 것, 그리고 일어섰던 것이 바로 소설 쓰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옥타비오 파스라고 하는 멕시코의 시인이자 평론가고 외교관을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활가리라라고 하는 그야말로 명저인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 옮기지는 못하지만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치명적 도약. 이거는 단순히 문학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서 치명적으로 도약하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에 대체로 엄청난 뼈저린 고통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 온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김유정은 소설 쓰기를 통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천석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 수 있었을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고 더할 수 없는 비극의 나락으로 빠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소설을 통해서 치명적 도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해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대의 그 식민지 시대에서 시든 소설이든 전부 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둡고 암흑으로 휩싸였습니다. 근데 거의 유일하게 반짝반짝 너무나 환한 햇살 속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김유정의 봄봄 동백꽃 같은 작품이거든요. 근데 김유정의 해악은 단순히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유머를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깊은 절망과 인생의 뼈저린 고통 속에서 온 웃음이기 때문에 이 해악은 슬픔과 고통의 그 깊이를, 그 쓰라림을, 인생의 정말 바닥까지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절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해악입니다. 그래서 이 해악은 판소리에서 이야기했던 그 해악하고 통하면서도 그것보다 좀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생애 사절인 처절한 그 비명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봄봄과 동백꽃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해악의 예를 몇 개 들어드리는 걸로 제가 2시간에 정말 엄청난 명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서 제 얘기가 좀 시답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1시간 40분의 명강의 내용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못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농담삼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동인이라는 소설가는 김유정이 처음 등장했을 때 엄청나게 상찬을 했습니다. 근데 김유정이 이제 작품을 막 폭발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바로 김유정을 비판합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결말 때문이었거든요. 결말에서 너무 가볍게 끝난다. 뭔가 우스갯소리하고 끝난다. 왜 이렇게 진지하게 잘 가다가 가볍게 경망스럽게 끝나느냐. 이제 이렇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김유정이 가지고 있는 해악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박록주 나왔지만 박록주에 대해서 이야기한 몇 편의 소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꺼비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두꺼비는 이제 이 편지를 전해주는 친구예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김유정은 굉장히 내성적이라고 본인도 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대인 기피증이 있다라고 또 이제 그 산문에서 쓰거든요. 근데 이제 편지를 전해주지만 이제 그 친구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지가 전해지지가 않고 또 전해준들 박록주가 여기서 옥하라고 되어 있는데 답장을 주겠습니까? 얼굴도 모르는 남자한테.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여동생한테 시켜가지고 정중히 거절하는 편지를 씁니다. 어쨌든 이제 거절을 당한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종로통을 지금 광화문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제 정신승리죠, 일종의. 그래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기생이 늙으면 갈 데가 없을 것이다. 지금은 본체도 안 하나 옥하가 늙으면 내게밖에는 갈 데가 없으려니 그러면 당연히 나에게 오게 되어 있다. 예. 그래서 광화문 또 큰 거리 한복판을 내려오면서 늙어라 늙어라 만물이 늙기만 마음껏 기다린다. 예, 이렇게 씁니다. 이게 김유정의 지금 속마음이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실험을 당하고 나서 몸은 병들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늙으면 나한테 올 거니까 지금 종로 광화문 거리를 늙어라 늙어라. 이거를 가벼움과 경망스러움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정신승리도 있지만 이 김유정의 해악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맥 외에 이걸 이제 우리가 표면적인 표면적인 의미라고 하는데요. 밑에 심층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는 자기의 슬픔을 객관화할 수 있을 때 유머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늙어라 늙어라라고 이렇게 읊조리면서 이게 농담인지 장난인지 정신승리인지 모를 이렇게 이걸 토해내고 있는 이 김유정의 이 내면 속에 얼마나 많은 다른 것이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시간이 지금 없을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들이 거의 대부분의 작품에 실려 있거든요. 들병이에 대해서 작년에 그 전상훈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 이 작품은 전체가 그야말로 해악인데요.
나무꾼을 해서 뭐 벌어먹고 사는 가난한 남편과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살림만 하고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두 사람이 수를 냅니다. 그 수가 뭐냐면 아내가 창가, 소리를 배워가지고 들병이로 나가게 되면 이 남자 입장에서는 그 아내가 이제 외간 남자한테 몸을 팔아가지고 쌀이든 뭐든 얻어오게 되면 나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웃음입니다. 그래서 김유정의 해악은 쓰는 웃음이고 고통스러운 웃음이고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기 힘든 온갖 감정이 들어있는 그런 웃음인데요. 이제 그 들병이 연습을 시킵니다. 남편이 이제 나무 팔고 몇십 리를 걸어가 나무를 팔고 돌아와서 저녁에 남편은 좀 소리를 할 줄 알아요. 근데 아내가 음치라서 영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서 너무나 이제 힘들어하고 실망을 하는데 어느 날 나무를 팔고 집에 늦게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아내가 이미 들병이 실습을 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의 뭉태하고 지금 뭐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지만 한 방에서 어우러져 있는 걸 보게 돼요. 너무나 이제 화가 나기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이제 여기서 정신 승리를 하는가 하면 지금 이 아내를 창가를 못 하는데 연습을 시켜가지고 들병으로 저기 내놓아봤자 잘못하면 나를 두고 달아나게 생겼구나. 내가 이익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게 생겼다. 근데 지금 우리 아내는 거실거실 몸매가 둥그러니 애를 잘 낳게 생겼으니까 저 뱃속에서 아들놈을 한 15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아들놈 한 놈에 1년에 벼 한 섬이라고 치면은 15명이니까 15섬이니까 그럼 그걸로 그러면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실제로 그 읽어보시면 더 이제 기가 막힌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느낌을 갖게 되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끝나고 있는 건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죠. 아주 짧게 하나만 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들병이에게 사로잡힌 정말 한심한 남편이 나옵니다. 근시기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막 집에서 남의 그 쌀도 아니죠. 좁쌀 뭐 이런 거 구워다가 정말 가난한 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을 떠도는 들병이가 들어왔는데 근시기가 그 들병이한테 완전히 혹해가지고 세상에 뭐를 갖다가 주느냐 하면은 자기 집에 맷돌자 그 다음에 아내의 속옷을 들고 가가지고 들병이한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들병이하고 너무 정이 들어버려가지고 들병이한테 나랑 살지 않겠느냐, 나랑 도망을 가자라고 이제 이렇게 꼬십니다. 그래서 들고 오는 게 뭐냐면 집에 있는 함지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유정의 해악은 한 개인이 인생에서 겪는 고통과 슬픔에서 나오는 깊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당대의 현실을 거의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김유정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상의 작품이나 아니면 운수 좋은 날 뭐 이런 어떤 작품들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생생한 리얼리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한심한 근식의 남편이 함지박을 챙겨가가지고 그 다음에 갔더니 그 들병이가 살림을 하려면 소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에 끝이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서 소추를 뽑아가지고 옵니다. 갔더니 세상에 들병의 남편이 떡하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도 기가 막힙니다. 들병의 남편도 이 근시기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서 마침 친구 대하듯이 자 우리랑 같이 갑시다. 우리랑 같이 살러 갑시다. 이렇게 하고 들병이도 뭐 별다른 뭐 내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한 팀이 구성이 됩니다. 들병이 어린아이 갓난이, 들병이 남편, 그 다음에 근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길을 떠나다가 이 소치 지금 없어졌으니까 부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들병이한테 혹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쫓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쫓아오면서 아니 막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이년아 왜 남의 소치를 빼가니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들병이네 부부는 뭐 이런 일을 많이 겪었는지 뭐 표정 하나 변함이 없이 그냥 전혀 당스럽게 태평하게 갈 길을 갑니다. 그 소치랑 함지박이랑 다 지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근식이가 이 아내를 달래야 되잖아요. 이제 사태 파악을 뒤늦게 하고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니야 글쎄 우리 도시 아니라니까 그런 애 그려. 예, 이게 이제 판소리 하신 분이 하셨으면 훨씬 더 맛깔나게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 김유정이 도달한 이런 어떤 해학과 웃음은 김유정의 실제 생애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부분. 예, 그래서 소설을 통해서 한 번의 치명적 도약을 했고 그 소설 속에서 너무나 불행한 당대인의 삶, 윤리, 도덕 이런 거 다 무너져 버렸고 아내는 스스로 들병으로 나서겠다 그러고 들병으로 나서는 아내를 오히려 응원해주고 찬가를 가르치면서 그 덕을 보려고 하는 남편. 이거 단순히 윤리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너무나 시대가 고달팠고 혹독했던 것이었던 거죠. 예,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고, 예, 아이를 팔아야만 하고 아내를 팔아야만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고맙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제 아까 마지막에 거의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서 썼던 편지를 김별아 이사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병상의 생각이라고 하는 역시 그 돌아가시던 달에 썼습니다. 이 마지막 이 산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산문에 놀랍게도 이건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수영이라고 하는 그 시인의 위대성을 김수영이 이야기한 사랑에서 많이 찾거든요. 근데 그 사랑에 관한 산문도 있고 그 시도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 원형에 속하는 그리고 김수영 못지않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대한 의미, 거의 뭐 인류적이고 우주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본질과 맞닿아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실현을 당했고 어떤 그 따뜻한 그런 사랑의 경험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 김유정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었다는 것. 그래서 김유정의 해학과 김유정이 마지막에 조금만 더 살았다면 그야말로 닭 30마리 구워 먹고 그렇게 조금만 더 살았다면 이 사랑이 어떤 대장경을 펼쳐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김유정의 이 리얼리즘의 세계 그리고 김유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영화처럼 볼 수 있는 강원도의 옛 삶과 언어, 정서 이것이 김유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면면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부족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희 교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모르고 있었던 작가의 세계에 대해서 특히나 해학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수희 교수님은 풍경 속의 빈 곳을 비롯한 여러 가지 평론집을 출간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신 김수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또 재미있는 무대가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김유정이 생전에 발표한 마지막 완결작입니다. 그리고 유작 중에 하나이지요. 땡볕이라는 작품을 낭독형 연극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무대를 꾸며주실 분들은 세 분이신데요. 양흥주, 변유정, 전은주 배우님들은 각각 금따는 콩밭, 산골, 총각밤의 공이 전부 다 뭐죠? 김유정 선생의 작품 제목이죠.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 연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유정 단편소설 연극 공연 전문가들이십니다. 오늘 보여주신 무대는 1930년대에 문학가들이 실제로 낭독 모임을 했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보여줄 땡볕은 그동안 해온 무대가 아니라 117주년 탄생을 맞아서 새롭게 연습하고 준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땡볕 무대에 양흥주, 변유정, 전은주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정 이곳은 문학가들의 낭독 카페. 1930년대 유행가 청춘 계급이 흐른다. 잘생긴 웨이터 탭댄스 발재간을 부리며 그렇지 테이블 의자 등등 세팅한다. 혼자서는 힘든 것 같으니 나도 도와야겠다.
되면 여기는 멋진 카페. 웨이터 커피를 따른다. 한 잔 더 따른다. 잘했다. 문 열리는 딸랑 소리. 배우 등장. 배우들 관객들과 우아하게 눈인사 손인사한다. 배우들 그들은 그 시절의 멋쟁이 문학가들이다. 인사. 이들은 김유정의 작품 낭독을 위해 문인 카페에서 만났다. 문인들 커피잔과 술잔을 들고 멋지게 안고 선다. 다음 곡은 1936년 이난영의 노래 다방의 푸른 꿈. 문인들의 대화, 그 시절의 말투. 그간 별거 없으셨지요? 난 그간 잠시 여행을 다녀오고 어제는 활동사진을 보러 절친한 친구와 단성사 극장에 다녀왔지요. 어머, 얼마나 좋았을까? 난 이렇게 술로 매일 입술을 적시었지. 어머, 이를 어째? 입술이 술에 젖어있다 하여 유성기 소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우아하게 코피를 마시는 그대들을 보니 이렇게 부르고 싶네요. 뭐라 장명하시겠어요? 그대들 차당의 여왕이다. 차당의 여왕, 정말 멋진 별명이에요. 역시 노래는 이난영인가 봐요. 맞아요. 카페 모든 사람들 노래를 듣는다. 흘러간 꿈은 차단되어서 연기를 따라 헤매는 먼 사랑은 가고 추억은 슬퍼 홀로트에 나렵니다. 내 뿜는 담배 연기. 헌데 입술이 술에 젖어 있어 금일의 낭독이 가능하시겠어요? 물어 못하오. 이렇게 한 손에 김유정의 단편이 그리고 이 한 손에 예술 담은 술잔이 들려있으니 가능의 시간 속 아니겠소? 웨이터, 음악 꺼주세요. 문인들 코피잔과 술잔을 내려놓는다. 그럼 금일의 낭독을 시작해볼까요? 시작을 날리는 소리. 문인들 책을 편다. 금일의 이 작품은 1937년 2월 여성 11호에 발표된 김유정의 단편소설 땡볕 되시겠다. 카페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낭독 땡볕 시작했다. 낭독 땡볕. 통한 네거리. 매미소리. 우람술에 생긴 덕순이는 바른팔로 왼편 소매자락을 끌어다 콧등에 땀방울을 훑고는 통한 네거리에 와 다리를 딱 멈추었다. 거리의 소음. 더위에 익어 얼굴은 벌거니 사방을 둘러본다. 중곡거리에 뜨거운 땡볕이라 길 가는 사람은 저편 처막 끝으로만 뱅뱅 돌고 있다. 지면은 번들번들이다라 자동차가 지날 적마다 숨이 탁 막힐 만치 무더운 먼지를 풍겨놓는 것이다. 자동차 소리. 옆날의 처절한 매미 소리는 절정을 이룬다. 덕순이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자기가 길을 물어 좋을 만치 그렇게 여유 있는 얼굴이 보이지 않음을 알자 소매자락으로 다시 한번 땀을 훑어본다. 그리고 거북한 표정으로 봉봉히 섰다. 때마침 옆으로 지나는 이 어린 깍쟁이에게 공손히 손짓을 한다. 예, 대학병원을 어디로 가니? 이리로 곧장 가세요. 덕순이는 어린 깍쟁이가 턱으로 가리킨 대로 그 길을 북으로 접어들며 다시 내걷기 시작한다. 내딛는 한 발짝마다 무거운 지게는 어깨에 박이고 등줄기에서 쏟아져 내리는 진땀에 궁둥이는 쓰라리만치 물었다. 속타는 불김을 입으로 불어가며 허덕지덕 올라오다. 엄지손가락으로 코를 힝 풀어 그 옆 전봇대 허리에 쓱 돈댈 때에는
그는 어지간히 가슴이 답답하였다. 빌어먹을 거 왜 이리 무거워? 하고 내뱉으려 하였으나 제 속으로만 끙끙거리다 겨우 에이, 더럽다. 맨소리. 덕순이는 길가 버들 밑에다 지게를 벗어놓고는 두 손으로 적상섭을 흔들어 땀을 들인다. 바람기 한 점 없는 거리는 그대로 타붙었고 그 위에 모래만 이글이글 달아간다. 하늘을 쳐다보았으나 좀채로 비맛은 못 볼 듯 싶어 바상바상. 바상바상은 성질이 좀 가볍고 성급한 모양을 이르는 말. 자동차 클락션 소리, 물차 댕댕 소리, 바상바상 벼랑간 댕댕 소리와 함께 발등에 물을 뿌리고 물차가 지나가니 그는 비로소 산듯이 정신기가 바짝 난다. 오차고 적상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공방대를 꺼내 물고 담배 한 대 붙이려 하였으나 홀쭉한 쌈지에는 어제부터 담배 하나 없던 것을 다시 깨닫고 역정술에 도로 집어넣는다. 옥물이가 배기지 않어? 괜찮아요. 거진 죽어가는 삶. 글썽글썽 눈물이 흐르는 2달 동안이나 햇빛 못 본 얼굴, 누렇게 시들었고 병약한 몸, 지게 위에 앉아 까닭에는 양이 금시라도 꺼질 듯 싶은 그 아내. 울긴 왜 우는 거야? 병원에 가면 짠되겠지요? 째기는 아무거나 덮어놓고 째나? 연구한다니까? 왜 기영이 할아버지 말씀 못 들었어? 병원서 월급을 주고 고쳐준다잖아. 진짜겠지요? 그럼 노인이 설마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 시방도 대학병원에 2등 박사인가 뭐가 14살 된 조선아이가 어른보다도 더 부대한 걸 보고 하도 이상한 병이라고 붙잡아들여서 한 달에 10원씩 월급을 주고 그뿐인가? 먹이고 입히고 이래가면 지금 연구하고 있대지 않어. 그럼 나도 허구한 날 늘 병원에만 있게 되겠구려? 이제 가봐야 알지 어떻게 됐는지. 병이 괴상하면 할수록 혹은 고치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월급이 많다죠. 이 병은 얼마짜리가 되겠어요? 아이가 10원이라니 이건 한 15원쯤 주겠죠? 15원? 그렇다면 병 고치니 좋고 먹으니 좋고 두루두루 팔자를 고칠 수 있겠죠? 여보십시오. 이 채미 하나 값싸보십시오. 채미? 채미란 길쭉길쭉하고 싱싱한 뜨거운 복 중에 하나 벗겨들고 으쓱 깨물어 봄직한 즉 참외. 덕순이는 쌈지에 같은 잔돈 사전을 얼른 생각은 하였으나 다음 순간에 사전에 1점만 더 보태면 희연 한봉이 되리라고 어제부터 잔뜩 꼬벼지고 오던 그 사전, 이걸 차례값으로 녹여서는 사람이 아니다 생각한다. 지게를 꼭 붙들어. 덕순이는 지게를 지고 다시 일어나며 15원. 그로서는 너무나도 벅찬 희망의 보행이었다. 관객들 중간 박수 보낸다. 병원 들어가는 문소리. 덕순이는 간호부가 지도하여 주는 대로 산부인과 문 밖에서 제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쁜 숨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아내의 소리. 너무 그렇게 혼내지 말어. 그래도 다 죽을 사람이 병원에 와야 살아나가는 거야. 덕순이는 아내를 위안하기 위하여 이런 소리도 하는 것이나 기실 아내의 이 병이 무슨 병일까? 짜정 기이한 병이라서 월급을 타먹고 있게 될 것인가? 또는 아내의 병을 씻은 듯이 고쳐줄 수 있겠는가? 겸삼수삼 겸사겸사 모두 궁금했다. 즉 궁금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덕순이는 아내의 상체를 떠받쳐주고 있다가 우연히도 맞은편 타구 옆댕이가 떨어져 있는 권연 꽁댕이의 한눈이 팔린다. 그는 사방을 잠깐 살펴보고 힝하게, 그러니까 빠르게 가서 집어다가는 곰방대에 피오물며 제 차례를 기다렸으나 좀채로 불려주질 않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는 소리, 아내 아파하는 소리.
이렇게 하여 그들은 허무히도 2시간을 보냈다. 문비고. 다음 분 예, 여기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덕순이는 허둥지둥 아내를 떨쳐업고 진찰실로 들어갔다. 간호부들이 달겨들어오고서 옷을 벗기고 주문을 째 아내는 놀란 토끼와 같이 조그맣게 되어 떨고 있었다. 아내가 너무 병신스레 떨므로 옆에 서는 덕순이까지도 개면적지 않을 수 없었다. 아내의 한 팔을 꼭 붙들어주고 집에서 꾸짖듯이 눈을 부릅떠. 내가 무섭다고 이래? 언제부터 배가 이래요? 그 자세히는 몰라도 아마 이토록 부르기에는 지난 겨울부터인가 봐요. 처음에는 이게 애가 아닌가 했던 것이 그렇지도 않고요. 애라면 10달은 할 텐데 10섭들이나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른다고 그래요. 난생 처음 본다고요. 덕순이는 자기네들이 팔자를 고칠 수 있고 고가 이 순간에 달렸음을 또 한 번 깨닫고 열심히 의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는 소리. 많은 금태 안경 쓴 의사는 그리 쉽사리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몇 번을 거듭 주물러보고 두드려보고 들어보고 이러기를 얼마 한다. 시답지 않게 저쪽으로가 대하의 손을 씻어가며 간호부를 통하여 하는 말이 이 뱃속에 어린애가 있는데요. 나올라다 소문, 즉 자금문, 여자의 음부를 완벽하게 이루는 말인데 소문이 적어서 그대로 죽었어요. 이걸 그냥 둔다면 앞으로 일주일을 못 갈 것이니 불가불 수술을 해야 하겠으나 또 그 결과가 반드시 좋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것임에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내다가 만일 사물려 하여 불행을 본다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승낙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곧 수술을 하겠어요? 시간이 흐르는 소리. 어떻게 하실 테야요? 글쎄요. 저 그럼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건 여기서 입원시키고 먹일 것이니까 염려 마셔요. 그런데요. 저 네? 월급 같은 건 안 주나요? 무슨 월급이요? 왜 여기서 병을 고치면 월급을 주는 수도 있다죠? 제 병 고쳐주는데 무슨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하고 맨망설이도 톡 쏘는 바람에 덕순이는 얼굴이고만 벌게지고 말았다. 허나 아내의 생명은 어차피 건져야 하겠기로 공손히 허리를 굽히다며 그럼 내일 데리고 올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배는 안 떼요. 매미소리 거리의 소리 자동차 소리 죽이더라도 제 원대로나 죽게 하는 것이 혹은 남편 된 사람의 도리일지도 모른다. 지게 위에 올려놓고 다음 엎드려 다시 치고 일어서려니 이게 웬일일까. 아까 오던 때와는 갑절이나 무거웠다. 이제 남은 것은 우중충한 그 냉골에 갖다 다시 눕혀놓고 죽을 때나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아내의 울음소리, 남편의 한숨소리, 아이고 그리고 매미소리. 아유 이 치미 붙을 이놈의 발자가 그동안 고생만 시키고 뱀뱀이 먹이지도 못하고 이럴 줄 알았다면 동네 집 닭이라도 훔쳐다 먹일걸. 울지 마라. 그것들이 뭘 하나 지까진 게. 재미 하나 먹어볼게요. 재미 싫어요. 얼음 냉수. 아내는 더위에 속이 탔음인지 행길 건너 저쪽 그늘에서 팔고 있는 얼음 냉수를 손으로 가리킨다. 남편이 한 푼 더 보태어 담배를 사려던 그 돈으로 얼음 냉수를 한 그릇 사다가 입에 먹여까지 주니 아내도 황송하여 한숨에 들이킨다. 하나 더 사다 주랴? 아니, 왜 또? 덕순이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머지 돈으로 외떡 3개를 사다 주고는
그래도 눈물도 씻을 줄 모르고 그걸 오직 깨물고 있는 아내를 익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외떡을 입에 문 채 훌쩍훌쩍 울며 저 사촌 형님께 쌀 2대 걷어먹은 거 2대 잊지 말고 갚고. 그래, 그건 염려 마로. 그러고 임자 옷은 영군 어머니더러 사정 얘기를 하고 좀 빨아달래요. 아내 훌쩍훌쩍 운다. 덕순이는 그 유언이 너무 처량하여 눈에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는 지게를 도무지고 일어선다. 얼른 갖다 눕히고 죽이라도 한 그릇 더 얻어다 먹이는 것이 남편의 도리를 깨달아. 때는 중목허리에 쇳불도 녹이려는 뜨거운 땡볕이었다. 덕순이는 빗발같이 내려붙는 얼굴에 땀을 2 손으로 번갈아 훔쳐가며 끙끙 내려올지 아내는 지게 위에서 그칠 줄 모르는 그 수많은 유언을 차근차근 남기자 울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1937년 2월 문예지 여성에 소개된 김정의 단편소설 땡볕이 이렇게 낭독의 막을 내리면서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1933년 이난영의 노래 그대 그립다. 그대